애터미의 이 교육 시스템은 멀티 트랙입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르시면 가시다가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군과 일본군은 전투에서 거의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술적으로 이기고 전략적으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전투 기술을 연마해도 전략적으로 지면은요, 전쟁에 집니다. 그러면 총 쏘고 자동차 몰고 탱크 몰고 하는 건 3개월이면 된다니까요. 그게 전투 기술이에요. 그게 전술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리더는 전략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일즈는요, 우선적으로는 전투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마케팅 전문가,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일즈는 뭘 파는 것이다? 나를 파는 것이다, 나를.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지고 가도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계속 살아온 꼴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그 물건까지도 제품까지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사업도 이 자식이 또 사기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비즈니스의 성공은 나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투기술과 전략, 또 나를 파는 신사숙녀가 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성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리더가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뭐 리드할 생각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데 적어도 모든 인간은 셀프 리더입니다. 내가 나를 리드해야 돼요. 그럼 내 삶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잘못 리드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셀프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 기술을 배웠으면 전략을 좀 아셔야 되겠죠. 어떤 노신사께서 술을 잔뜩 자시고 동네 골목길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니까 그 동네 젊은 청년이 보니까 매우 위험해. 어디다가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할아버지 제가 좀 부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되게 많이 취한 노신사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흔들리는 전봇대 좀 잡아주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흔들리는데 저놈의 전봇대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이놈의 사회가 잘못되고 국가가 잘못되고 정치가가 잘못하고 저놈이 나를 속여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하면은, 돌리면은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중국의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나이가 주막집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술 빚는 기술이 좋아서 이 집안에 술도 아주 다른 집보다 맛있고 주막도 깨끗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데 자기 집 술은 안 팔리고 저 몇 집 건너 형편없는 집에 술은 무지무지하게 잘 팔려. 알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안 팔리는지. 술맛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러는데 저쪽 별것도 아닌 집에 술은 잘 팔리는데 우리 집 술은 안 팔려. 이게 뭐 때문일까? 암만 생각해봐도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마을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 찾아가서 저 노인은 알란가 하고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우리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저러는데 왜 우리 집은 술이 안 팔리고 저 집은 술이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집에 개가 무섭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노인장, 지금 술 파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개소리는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네 집에 개가 무섭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심부름으로 술을 받아오는데 자네 집 개가 마당에 무섭게 앉아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자네 집에 술 사러 가겠나 이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술 맛을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방에 앉아서 술을 안 먹으니 환경이 깨끗한지 뭔지 어떻게 아나. 거기서 술을 먹어야 자네가 친절한지 아닌지 알 거 아닌가. 그 자네 집 개가 문제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꼬였다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고전에 남아있는 말은요, 쓸데없는 말은 다 없어지고 없어요. 이거 수천 년 전에 있는 고전인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자기는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자기 인생 전체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사슴사냥 이 게임에서 장작 루소의 얘기를 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한다면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소득이 별로 없는 토끼만 쫓을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사회자본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요. 2차 대전으로 유럽이 초토화되고 특히 독일은 엄청난 폭격을 받고 일본과 독일은 아주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전후에 다시 마샬 플랜으로 미국의 원조로 유럽이 살아납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원조를 받았어요. 가장 많이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전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세계 국제사회 리더들은 후진국도 자본만 제공해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둘 다 하나는 동양에 있고 하나는 서양에 있는데 일본, 독일이 2등, 3등 국가로 올라서 버렸어요. 미국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이었거든. GDP가, 경제 규모가. 그런데 후진국에 대해서 계속 원조를 해줘도 빈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경제 이론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 발전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암만 원조를 해줘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회 발전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회 발전이 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 발전이라는 게 그 개념을,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회 발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회 자본인데, 요 사회 자본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자본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저거로구나 알 수 있어요. 요게 일본 분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하버드대 교수, 그 다음에 조지타운대 교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회자본이 무엇이냐 하는 연구는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냐면은 왜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뱅이는 계속 가난한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즉 밑바닥의 가난뱅이들이 부자로 올라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프랑스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어요. 이런 의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자들은 좀 약간 게을러. 그런데도 부자야. 그런데 그 사회적 계층 이동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다가 나온 개념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학자들은 부자들은 사회자본이 많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자본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뒤바뀌지를 않는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사회자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자본은 알겠고, 그 다음에 물적자본, 이 강동도 자본이거든요. 물적자본은 알겠는데 사회자본은 뭐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회자본이 뭔지 봅시다. 요건 사회자본이니까 원래 개인에서 출발했으니까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즉 국민이 그러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기업으로 보면
그 기업이 발전하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있으나만 것이냐. 개인은 내가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즉 내가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저 자본이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 지금 이것이 전부라고들 생각하니까 지금. 자 봅시다. 소셜 노움, 그렇게 해요. 사회적 규범이에요. 규범. 사회적 규범인데 이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재를 동반하는 사회적 규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량식품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소방도로에는 차를 주차하지 말라 하는 우리 사회 규범이 있죠.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사회 규범이 있어요. 이게 사회 규범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제재를 동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사회가 제재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 규범이 있으나 마나요. 불량식품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잖아요. 중국 분들 와 계시지만은 중국산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규범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규범이에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이 환자가 저 의사가 칼로 내 목을 찌르려는가? 그러면 어떻게 수술해요?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의사를 믿지 않는 환자는 낫지가 않는데요. 이 의사가 이거 제대로 된 의사야 돌팔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낫는데. 트러스트, 신뢰예요. 그런데 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학자들이 강조하는 트러스트는 그냥 신뢰가 아니고 신뢰의 범위예요. Radius of Trust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믿는 사회도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조폭 집단도 지극끼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마피아는 지극끼리는 믿고 배반하는 놈은 죽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든지 신뢰라는 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신뢰는 신뢰의 범위예요. 내 가족을 떠나면은 몽땅 못 믿을 놈이냐 하면 신뢰가 없는 사회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서방파를 밖에 있는 놈은 다 때려 죽여라. 이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들만 신뢰하는 거라. 서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니스트, 정직성이.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은 계속 당하고 사기당하고 뺏기고 보증 섰다가 날리고 많죠. 그래서 또 그걸 또 저지른 사람도 덜어 있어 보면은 여기 또 어떻게 뺏어먹을 놈 없나 하고 온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게 오니스트예요. 정직성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든 것도 전부 정직성의 문제거든요. 정직성의 문제예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자빠져 있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 한 몇십 %가 가짜 환자라 그러죠. 아주 불량한 놈들이죠. 그게 1년에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1조 이상 나간다니까, 이 가짜 환자 때문에.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의사가 보기엔 안 아픈데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안 아픈데. 그래서 그 뉴스에 나 왜 자빠져 있느냐. 상해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 놨답니다. 가입해 놔서 지금 의료보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자빠져 있으면은 진단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상해보험에서 뭐가 많이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보험료가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직성과 이 사회가 생산성이 높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이게 프루갤리티. 절제입니다. 절제. 돈 벌었다고 룸살롱에 가서 퍼마시고 요게 강도 도둑질 하는 놈들 보면 돈 어디다 썼어요. 전부 다 융장에 가서 쓰던가 도박하다 날리던가 마약하다 날리던가 전부 그런 놈들이요. 절제를 못하는 거죠. follow rules,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이라는 거예요. 개인 자본이고 조직 자본이고 사회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리시프로시티, 호혜주의, 상호주의예요. give and take. 나만 일방적으로 토끼 잡아 잡아먹자가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 호혜주의. 서로 은혜를, 혜택을 주는 관계. 이게 리시프로시티입니다. 호혜주의.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헌신, 열정, 열심 또는 일관성.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오늘은 이런다 그랬다가 내일은 저런다 그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터미를 해서 1년 만에 1천땡이 돼야지 이랬는데 한 달 있다가 또 바뀌어 그게. 아이고 다른 거 해야지. 에? 한 달 있다 또 바뀌어. 아이고 다른 거 해보고. 일관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도 성공 못하고 조직도 성공 못하고 사회도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인포멀하고 포멀한 어떤 네트워크 속에 자기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부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부자가 된다.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또 해놨는지 모르겠어. 네트워크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사람의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면 아무리 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이 네트워크예요. 요거 civic engagement. 요것은 뭐냐 하면은 시민 참여. 시민들이 여러 시민단체가 있고 봉사활동 단체가 있고 여러 심지어는 반상회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시민 참여예요. 시민 참여. 요 연구는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태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태리 도시들이 어떤 도시는 잘 사는데 어떤 도시는 되게 또 못 산답니다. 어디가 주로 못 사냐 하면 마피아들이 있는 데가 못 산대요. 그런 데는 시민 참여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잘못하는데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있으면 당신들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게 시민 참여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도시의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시민 참여예요.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둔 사회는 그런 도시는 굉장히 범죄가 많고 못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옛날 공산주의 사회가 그랬어요. 북한이 저렇게 알거지가 된 게 시민 참여가 전혀 없어요. 단체가 딱 하나예요. 국가, 노동당.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애터미에서도 각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바런티어. 바런티어는 잘 아시죠?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잘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균형 잡힌 삶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여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회가 더 잘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Keep the promise. 약속 지키기. 약속 지키기예요. 회사가 절대 가격, 절대 품질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여러 가지 스펙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물론 개인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리크루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살아왔으면 친구가 나한테 상당히 호감을 보일 거고 맨날 거짓말만 했으면 어떡해. 안 믿어요. 그 다음에 타스크, 그 다음에 듀티, 미션. 전부 다 임무, 자기가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조직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직생활을 그러면 조폭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포멀한 조직에서 있었는데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안 해. 자기 뭣도 심어야 되고 뭣도 심어. 그럼 지가 심으면 될 거 아니야. 안 해 자기는. 그런데 그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가난뱅이로 살더라고. 왜냐면 거기 나가서 또 불평이야. 정치하는 놈들이 이래가지고 말이야 팍 씌어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 행동 보면 그 사람은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스크, 듀티, 미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 보기 싫다고 하지 말고 나는 과연 파트너로서 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타스크고 듀티고 미션이에요. 팀워크. 팀워크가 되는 사회, 팀워크가 안 되는 사회. 팀워크가 되는 집단, 팀워크가 안 되는 집단. 소득의 차이가 나는 건 틀림없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몽땅 희벌합해서 사슴을 잡는 팀이에요. 팀워크가 안 된다는 건 전부 토끼 잡으러 다 가버렸어. 그 다음에 카인드니스, 친절성. 불친절한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하겠어요. 호스피탈리티, 환대, 환심. 자기
센터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환대를 해야지. 꼭 무슨 물질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센터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코퍼레이션, 협동이에요. 협동, 협력.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스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자기가 숨기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뒤가 구린 사람들이 숨기는 게 많아요. 숨기는 게. 나중에 파보면 고구마 한 쿨 잡아다니면 고구마 딸려나와 다 나와. 그걸 왜 숨기냐 말이야. 트랜스페어런스. 국제 트랜스페어런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죠. 국제 투명성 기구. 거기서 측정하는 게 뭐냐? 부패 지수를 측정해요. 부패 지수.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순서 그리고 1인당 GDP 순서를 보면요. 요 투명성하고 거의 비례해요.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나라는 가난하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국제 투명성 기구 TI가 발표한 것은 어디가 가장 부패했겠어요? 꼴찌 178개 국가를 조사하거든. 그래서 어디가 가장 부패하냐? 꼴찌로 아주 공동 꼴찌로 나오는 게 소말리아, 그 다음에 미얀마, 북한. 북한이 뭐 부패했느냐? 부패도 그렇게 부패할 수가 없어요. 부패란 게 뭐예요? 국가 재산을 지 마음대로 쓰는 게 부패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 예산 편성을 했다. 근데 시장놈이 지 마음대로 쓴다. 그거 부패예요. 그렇잖아요. 횡령. 그렇죠? 횡령이요. 횡령. 유용. 공금 유용. 공산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그 부패 때문에 그래요. 부패.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써. 지 마음대로. 그게 부패거든. 자, 그러니까 이 트랜스페런 나는 얼마나 투명한가. 그 다음에 미스터 클리어도 마찬가지. 깨끗하냐. 이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그 사회는 선진국이고 발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머니 사정과 일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자본이라는 게 없으면 개인이 성공하겠어요? 못합니다. 사회적 규범도 안 지켜, 불친절해, 약속도 안 지켜,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저 혼자 토끼 잡으러 가. 이게 성공하겠냐 이 말이야. 아니죠. 그러면 기업이 그러면 성공하겠어요? 기업이? 아니죠. 회장은 지껏 챙겨 다 챙기고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회자본은 꼭 사회적으로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조직이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 그러니까 프랑스 학자들이 가난뱅이가 계속 가난한 것은 사회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자본은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던 놈이 어느 날부터 나 거짓말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놈이 정직하다는 걸 믿어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고주망태로 살아온 놈이 이제부터는 내가 절제해야지 해가지고 그게 잘 되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많이 꼬였다면은 혹시 내가 사회자본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회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뭐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등기부 조사해야 되고 이놈이 대출을 어떻게 받았나 신용은 어떻게 되나 전부 조사해서 발품 팔고 비용 들고 뭐 서류하는 돈 들고 거래 비용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게 유대인들은 이 보석 거래를 거의 장악하고 있죠. 수억짜리 보석 거래를 하는데도 계약서나 서류가 없답니다. 말로 해.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제가 5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줄 테니까 내일 5억 가지고 오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들고 맞아? 그리고 돈 5억 주겠어요? 보석 감정사에 가가지고 자기 돈은 안 주죠. 돈가방 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수억짜리 보석 거래를 하는데도 말로 해버려. 말로.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고 우선 뭐가 안 들어요? 시간이 안 들잖아요. 시간이 안 들어. 그런데 아까 그게 사회적 노, 소셜 놈이거든요. 사회적 규범인데 그 앞에 단서가 붙은다고 그랬어요.
체제를 동반하는 사회적 규범. 내가 5억짜리 다이아몬드 갖다 준다고 해놓고 5억 받아가고 유리덩어리 갖다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 그 사람 못 살아. 완전히 제거.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돼요? 체제. 약속을 어겼을 때, 즉 사회적 규범, 소셜 놈을 어겼을 때 체제가 동반하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전에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은 저신뢰 사회 탁 이렇게 불려놨어요. 믿을 수가 없다. 왜? 사기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은 신뢰 사회. 우리가 기분 나쁘고 할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잘 믿고 사는데 이래놨어요. 그런데 미국은 참 아주 행복한 사회예요. 초대 대통령이 단추를 제대로 채웠어요. 단추를. 워싱턴 대통령은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거 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의 최고 사령관 아니에요.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모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당시 미국이 13개 주인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죠. 미 합중국이에요. 각 주가 스테이트가 독립되어 있는데 연방 조약에 가입해가지고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 주가 연방 조약에 탈퇴하면 독립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별이 50개가 있고 줄이 13개가 있죠. 줄 13개는 그 당시 미 연방조약에 가입했던 13개 줄을 나타내고 지금 별은 전부 다 현재 줄을 나타내요. 별 숫자는. 그러니까 이 주가 각각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최고 리더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팍 터지게 싸워. 저끼리. 그러면 미국 리더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워싱턴을 다시 모셔오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버지니아주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농가가 있죠. 집이 있죠. 오두막집 하나 있어요. 다시 모시고 와서 제발 어떻게 대통령을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프레지던트. 근데 그때 프레지던트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세습 왕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였는데 어떻게 국민이 국가 원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세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큰 실험이 시작돼요. 과연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가 더 좋으냐, 세습 왕조로 날아오는 국가 원수가 더 좋으냐, 이게 실험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다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워싱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모든 권리를 국민을 중심으로 다 해내. 그런데 임기가 끝났어. 임기가 끝났는데 미국 국민들이 보니까 아직도 워싱턴만한 인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간청을 해가지고 또 한 번 해. 또 한 번 해요. 근데 2번 끝났는데 또 할 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더 해주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화를 퍼럭 냅니다. 내가 아니라도 할 놈 많다. 나보고 처음엔 왕이 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놈 왕이 보기 싫어서 유럽에서 이쪽으로 도망왔는데 나보고 또 왕이 되라는 얘기냐 하고 시골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스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헌법에 당시 규정도 안 돼 있었는데 전부 다 관행적으로 2번씩만 한 거예요. 2번씩만. 왜? 초대 워싱턴이 그렇게 했거든. 단추를 그렇게 끼워놨거든 지금.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헌법을 고쳐가지고 계속 해버려야 되겠다. 하여간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자, 이제 바로 작은 이득에 집착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이득, 요거 문제인데, 그러면 작은 이득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충분히 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7만 원 이거 포기하더라도 1년 뒤에는 월천댁이 된다. 이러한 장래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아침에 도토리 4개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녁에 3개 줄지 안 줄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 상호작용의 지속성이라는 게 1년 뒤에 월천택, 2년 뒤에 2천택, 3년 뒤에 3천택, 5년 뒤에 5천택이 되려면은 상호작용의 지속성, 다시 말하면 참 말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계속 상호작용 해나갈 거 아니에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계속 돼야지. 1년 뒤에 망한다. 1년 뒤에 망해. 1년 뒤에 저 스폰서 안 봐도 되겠구만. 내 주머니나 챙겨야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속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왕따 당한다. 자, 이제 반칙에 대한 제재 문제입니다. 반칙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칙을 하는 사람을 저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기분은 좋지만은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나쁜 놈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고치려면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어디를 보내야겠어요? 나쁜 놈을 고치려면? 감옥에? 초등학교에 보내면 돼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대로만 하면은요, 사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친구끼리 싸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하라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반칙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칙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왜 반칙을 하느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칙으로 얻는 이익이 걸렸을 때 내는 벌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요. 다시 말하면 왜 원산지를 속이느냐? 속여가지고 얻는 이익이 걸렸을 때 내는 벌금보다 많으니까 아무리 벌금을 내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반칙에 대한 응징이 크긴데 응징의 확실성이에요. 내가 담배 공짜 버린다고 꼭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그렇죠?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그런데 반칙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 이렇게 되면 담배 공짜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응징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반드시. 그리고 그 응징의 크기가 반칙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 그러면 그놈이 제정신이라면 반칙 안 합니다. 그렇죠? 제정신이라면 반칙 안 해요. 전부터 오줌 싼 놈은 뭘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그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티포텟이 나옵니다. 지금 남북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든지 저는 무지하게 그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1시간 내내 무엇이 어떻고 김정은이가 뭐 쏠 거냐 말 거냐. 그건 김정은이한테 물어봐야 알아.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합리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낚시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낚시질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 생각으로 지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물어요. 이놈의 고기는 이 더울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낚시를 잘 잡는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렇듯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주변의 그 권력자들은 뭘 하는지 그건 그놈한테 물어봐야 알아. 근데 그놈도 몰라.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바뀌거든. 그놈도 몰라요. 우리는 결과밖에 모릅니다. 결과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티포텟. 이게 티포텟이면 네가 잡아다니면 나도 잡아다닌다. 그렇잖아요. 네가 때리면 나도 때린다. 네가 악 쓰면 나도 악 쓴다. 리시프로시티, 호혜주의, 상호주의예요.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자, 이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건 남북 관계를 이해하건 다른 나라 관계를 이해하건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를 이해하건 요것처럼 심플하고
심플하고 적용하기 쉽고 효과 있는 전략은 없어요. 아무리 부시가 어떻고 뭐 오바마가 어떻고 해봐야 오바마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바마한테 물어봐야 알아요. 물어봐야 하는데 오바마 저도 몰라. 왜냐하면 자원하면 바뀌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전략대로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무조건적으로 파트너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스폰서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고객을 믿는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놈이 반칙을 하면 즉각 응징한다. 이거 즉각이에요. 즉각. 이건 100만 번의 컴퓨터 게임으로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2번은 봐줘야지. 그렇게 했더니 2번을 이용하는 놈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야. 한 번 반칙하고 또 반칙해. 그 다음에 한 번 반칙하고 싹 울고 먹고 다음에 안 해. 그리고 또 이놈이 믿을만하면 또 반칙해. 요런 얌체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놈도 망하고 조직 전체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예상치 않은 배반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한다. 배반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도록 제재를 가한다. 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상대가 반성할 때는 즉각 용서한다. 왜냐하면 게임을 해봤더니 한 번 배반한 것을 응징을 계속했더니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식이 되더라 이게. 나를 그렇게 해. 좋다. 못 먹어도 고다 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더라는 거야. 그냥 응? 나망하고. 응?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나 죽고 너 죽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과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래서 반성하는 경우에는 즉각 용서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상대가 나의 행동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원칙으로 행동을 하니까 내 행동의 원칙을 너는 잘 이해하고 있어라. 즉 네가 반칙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 반성을 하는 경우는 즉각 용서. 요걸 알아야지 이게 리더라는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감싸고 가야지 이래가지고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된다. 자,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되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반성했을 때 용서. 반성 안 했을 때 용서하면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하하.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애터미 리더들도 티포텟, 블랙 컨슈머, 블랙 파트너, 블랙 스폰서가 있으면 티포텟이 가장 좋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초등학교 보내서 도덕교육을 어떻게 받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초유기체가 형성됩니다. 초유기체라는 것은 개별 개체들의 능력은 별로 보잘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거대한 단체를 이루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성이 나온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로 많이 들은 예가 꿀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흰개미입니다. 요 흰개미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혼자는 이 아이디어가 없어. 요것은요 가장 훌륭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이 열대지방에서 일교차가 하루에 30도 40도가 난답니다. 그런데 항상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만들어놨어요. 요게 지금 짐바브웨에 있는 요 쇼핑센터입니다. 그리고 호주 그 수도 멜버른인가 거기에 있는 의회 센터가 요대로 지어졌는데 한낮에는 40몇 도, 밤에는 10도 그러는데 요 실내 온도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데 항상 24도로 일정하게 유지한 게 요 에어컨, 흰개미가 만들어 놓은 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모인 분들이 경력도 다양하고 학력 스펙이 전혀 다른데도 이 아이디어가 하나로 모으면 모아지면 그분 개인으로 보면은 월천댁이 될 수가 없는데 월천댁도 불가능한데 오천댁이 되더라. 그런 얘기에 지금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혼자 하지 말라고. 독재국가 치고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저정적인 예가 거짓대들 북한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정치가들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에서는 가장 엘리트들인데 그냥 그 꼴이에요.
그게 집단지성이 발휘 안 되니까 그래요. 사람인자는 이게 원래는 사람이 가정이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달리 해석하면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혼자는 서 있을 수 없다.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된다. 결론이 무슨 사정없이 무슨 팔랑개비가 나오나 그러는데요. 고대 그리스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오늘날 서양 문명의 기원이 됐던 헬레니즘 문화, 바로 팔랑크스는 고대 그리스의 밀집 장창 보병대,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긴 창을 들고 전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상비군이 없어요. 상비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시민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창이라든가 방패, 투구, 갑옷,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 개인이 만들어. 자, 이런 것들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받은 게 요거죠. 그리스 투구입니다. 이런 건 투구들. 요건 갑옷이죠. 갑옷. 요 장창이 있고, 요 무릎 보호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큰 방패. 이런 것들을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해요. 시민들이. 자, 그러면 시민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사로서, 전사로서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별 전투해가지고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 지금 파키스탄, 저쪽에 터키까지 다 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지금.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국가들입니다.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이런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지들끼리 데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요거 영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이게 팔랑스예요. 이게 방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사각형으로 밀집 대형으로 맨 앞에는 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로 자기 왼쪽을 가리고 자기 오른쪽은 왼쪽 병사가 자기 오른쪽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화살을 쏴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을 퍼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 둘 하면서 이게 앞에서 기병이 와도 이 창이 워낙 길어서 말이 전부 다 밖에서 죽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 영화에서 보셨죠? 요거예요. 이게 팔랑스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후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뒤로 가다가 다 넘어지죠.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각 시민들이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전기, 전투 기술이나 무술이나 무용이 페르시아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하자, 함께. 내 왼쪽은 내 방패로 가리고 내 오른쪽은 요놈이 이렇게 가려주고 투구 쓰고 앞에 놈은 긴 창 들고 하나 또 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나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인구가 2천만이니까 이 당시 세계 인구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놈 중에 한 놈은 페르시아 놈이야. 지금 이란,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요 지중해까지 전부 아우르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요 그리스가 아니고 각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식으로 여기 도시국가가 쫑글쫑글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요, 국가는 힘이 세지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의 힘이라는 게 남자의 힘하고 비슷해요. 그놈이 힘이 넘치면 아무나 가서 두들겨 패.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인구가 2천만인데 그리스는 다 합해봐야 도시국가 전체를 합해봐야 200만밖에 안 돼. 그리고 땅덩어리도 그리스는요 맨날 섬이고 바위덩어리이고 평지도 없고 옥토도 없어요. 그거 뺏어나 많아요. 계륵이에요, 계륵. 그런데 다리우스 1세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 흙과 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내 부하가 되라. 내 신하국가가 되라. 그런데 그리스와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들을 갖다가
좀 손 좀 봐줘야지. 손 좀 봐주기로 왔어요. 손 좀 봐주러. 이제 그리스가 왜 반대를 했냐면은 항복 못한다. 그리스도 아테네도 페르시아가 무지무지 무서워. 이건 도대체 그리스 한 왕국 해봐야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2천만을. 2천만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항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는 그 당시 민주화가 되어 있었어요. 민주화. 그 앞에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요 집정관, 요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요 사람을 몰아내고 그리스가 민주국가를 만듭니다.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요 가문이 전번 독재자가 페르시아의 망명에 있었어. 망명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 아테네 지역과 페르시아하고는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시아에 항복하면 이 사람들이 뭘로 오겠어요? 다시 총독으로 오게 돼. 그렇죠? 총독으로 오게 되면 너 옛날에 나 쫓아냈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숙청이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 현재 남아있는 귀족들은 다 죽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왜 결사반대했느냐? 자유의 맛을 봤어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지금까지 독재자에게 찌들어 살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그리스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결사항전을 여기서 다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자, 스파르타는 이때 스파르타의 왕이 레오니다스 1세입니다. 레오니다스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기업 이름에 또는 가게 이름에 레오니다스 이렇게 붙여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요 레오니다스 왕은 클레오메네스가 자기 이복 형인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맨날 밀렸어. 그러니까 자기 형을 미쳤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레오니다스예요. 근데 원래 클레오메네스 왕은 굉장히 용감한 왕으로 페르시아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만약에 자기가 페르시아에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놈이 저거 겁쟁이로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도 항복을 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어서 해군을 아테네가 지휘하고 육군을 스파르타가 지휘하기로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여기 상륙합니다. 상륙하는 평원이 마라톤 평원이에요. 마라톤 평원에 상륙을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1만 명의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마라톤 평원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지금 마라톤 평원입니다. 마라톤 평원에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함대를 이끌고 20만 명이 여기 상륙한 거예요.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방진을 형성해서 이제 공격 준비를 하는데 아테네군은 수가 적어. 여기는 20만이고 아테네군은 10,0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아테네 시리에서는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휘하는 장군이 데미스토클레스였는데 아테네의 방지는 견고합니다. 근데 수가 적어. 수가 적으니까 부대를 양쪽으로 날개로 빼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쳐버린 거야. 옆구리를 쳐버리니까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제수대가리 없이 양쪽에 늪지대가 있어 이게. 페르시아군이 도망을 가는데 늪지대가 있어가지고 늪지대에 사정없이 빠져 죽어. 그래가지고 10,000명으로 20만 명을 격파하고 아테네 전사 192명, 페르시아 전사 6,4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방진을 뚫지를 못했어요. 워낙 강하니까 앞으로만 가지 이놈들이 뒤로 갈 줄을 몰라. 장창을 하고. 그 패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페르시아군은 왕이 무서워서 전쟁에 가라니까 갔어.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별로 없어. 아테네 시민들과 귀족들은 이 전쟁에 지면 자기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아주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결사항전.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 놈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한 놈하고는
전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1만 명의 그리스군의 팔랑스를 앞세워서 20만의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상 동양과 서양이 붙어서 서양이 이긴 최초 전쟁. 1만 명으로 20만 명을 격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영웅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에요. 페이드피데스라는 젊은이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우린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겼거든.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가서 우리는 이겼노라 하면서 그냥 그저 쓰러져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뒤에 만들어낸 얘기랍니다, 사실은. 근데 페이드피데스가 달린 건 틀림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근대 마라톤이 1896년에 만들어지면서 마라톤 경주가 정식 육상 경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달린 코스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스타디움까지 그게 나중에 재보니까 36점 몇 킬로였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마라톤의 거리가 그냥 그 나라 코스 사정에 따라서 40m 40km 전후에 달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기록을 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파리 대회 때 런던 올림픽에서 사회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 여왕이 이 숙소인 윈저궁에서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달린 거리 이게 42.195km예요. 이게 마라톤 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마라톤 경기가 됐고 그래서 마라톤 경주에는 아랍 국가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졌잖아요. 20만 명이 10,000명한테 깨졌거든. 미쳤다고 빤스 입고 뛰겠냐 그 말이야. 그거 축하한다고 왜 뛰냐 말이야. 그거 아예 마라톤 자체를 안 해요. 아랍에서. 이게 마라톤 전투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쟁에 졌는데 그거 축하한다고 뛰겠어요? 빤스 입고? 안 뛰어. 자, 이게 지금 그리스의 도자기라든가 한데 페이드피데스가 뛰는 모습을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리우스 1세는 화가 무지무지 났어요. 어떻게 20만 명이 10,000명한테 깨지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들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고 손볼 준비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요건 오페라도 있죠. 크세르크세스가 이놈 새끼들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침공하는데 이때 책마다 병력이 몇 명이야 하는 게 다릅니다. 가장 많은 것은 200만 명. 그런데 지금 현대 역사가들은 8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아테네를 칩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육군을 지휘하고 아까 레오니다스 왕이 육군을 지휘하고 해군은 데미스토클레스가 지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총사령관은 아테네의 데미스토클레스예요.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쪽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페르시아군을 육군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스파르타가 육군을 막으려고 보니까 대평원에서는 싸우면 안 돼. 저건 군대가 80만 명 있는데 이쪽에 몇 명 없어.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이 스파르타 전사 300명을 이끌고 협곡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300이란 영화 보셨죠? 그거예요. 테르모필레스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자, 그런데 스파르타 전사 300명, 그리스 전사 4,000명을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 300명으로 한 4,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80만 명을 막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 배신자가 생겼어. 영화에 배신자 나오죠, 늙은이. 배신자가 생겨서 그 협곡을 우회하는 도로를 알려줌에 따라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 전사 300명과 기타 몇 명을 빼고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300명이 전원 전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스파르타는 강하다. 여기에 되겠어요. 스파르타는 강하다. 한 놈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스파르타에 함부로 더 미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 이름에 레오니다스가 많아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야. 이게 지금 페르시아인데 여기 붙어 있어. 여기 지금 여기요. 아테네는 여기 붙어 있다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코끼리하고 토끼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레오니다스 왕이 스파르타 300명의 전사가 전원 전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파죽지세로 아테네를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은 아테네의 병력, 아테네의 시민을 몽땅 섬으로 전부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테네를 비워줘 버렸어. 그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점령해 보니까 개미 새끼도 없어. 다 도망가고 쏘들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갔는데 뭐 하려고? 섬에서 해군으로 결판을 내려고.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는데 살라미스 바다로 유인한 게 페르시아의 군함은 커가지고 바다가 좁아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져. 한번 돌라면 잘 못 돌아. 그리스의 군함은 작아. 그러니까 날렵해.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함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서 또 이겨. 또 이겼어요. 그래서 그레스는 철수시킵니다. 왜? 해군이 전부 격파돼버린 거야. 서양에 가면은 레오니다스의 동상이 많이 서 있어요. 왕으로서 300명의 전사를 이끌고 80만 명을 막아냈던 그 왕이에요, 지금. 자, 그럼 애터미도 팔랑크스가 있어야 되겠죠. 왜 팔랑크스를 제가 인용을 했냐면은 왜 그리스군이 팔랑크스를 만들었는가? 각자가 전투 기술이 없어. 시민들이야, 이게. 시민들이니까 서로 팔랑크스로 서로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같이 가지 않으면 20만, 80만 페르시아군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몸을 보호해주고 화살을 막아주고 가면서 앞으로 진격한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애터미 회원들하고 똑같아요. 비즈니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다른 데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엉터리 전투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 혼자. 근데 저 혼자 해가지고는 저도 죽고 팔랑스도 깨지고 다 죽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렇게 혼자만 토끼를 잡겠다고 방진을 이탈해버리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방진, 팔랑크스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다 망해. 제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해놨는가 봤더니 또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나 혼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is succ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 양반이 포드는 옛날 사람인데 꼭 우리 애터미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말 같아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모이는 게, 함께 오는 게, 모이는 게 시작이야. 처음 시작한 분 많죠? Coming together. 같이 왔잖아요. 오는 게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게 프랑크스예요. 예. 1년 뒤, 3년 뒤 모두 월천택, 2천택, 5천택이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